폴란드 도시 전체가 한국화되다. CNN, BBC, 독일 ARD까지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 도시가 불과 4년 만에 작은 코리아로 변신해 글로벌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는 이제 한국어 간판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현지인들이 김치를 직접 담그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낙후된 구공상권 도시로 불리던 곳이 오늘날 유럽의 스마트시티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60년 넘게 이 도시에 살아온 한 폴란드 여성의 마음 변화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보수적인 문화는 어떻게 한국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냈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 한복판을 점령한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브로츠와프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소피아 코발스키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도시의 골목길과 성당 종소리는 제 삶의 일부예요. 매일 아침 베이커리의 빵 냄새를 맡으며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도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우리 도시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소피아, 듣고 놀랄 거야. 비스쿠피체의 포드고르네 지역에 한국 회사가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오랜 친구 마그다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도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일자리가 9,500개나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 규모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 가는 길에 새로 생긴 한국마트를 발견했어요. 간판이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낯선 글자들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더 슬픈 건 지난 30년간 다녀온 파블로프스키 베이커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파블로프스키 씨는 이제 은퇴하고 싶다고 했지만 젊은이들이 전통 베이커리보다 새로운 카페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유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 같아 제 한숨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커뮤니티 회의가 있었어요. 로만 비엘스키가 의장을 맡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정체성을 잃게 될 겁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땅입니까? 로만 비엘스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만 비엘스키의 극단적인 반응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저 역시 변화가 두려웠으니까요. 변화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는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소피아,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군요. 우리 도시가 외국 기업에 점령당하는 건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딸 알렉산드라가 방문해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 회사 소식 들었어? 알렉산드라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브로츠와프 공대에서 전기 이동성을 전공하고 있는 딸은 항상 새로운 기술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들었어.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회사가 우리 도시에 오는 거라고. 딸의 설렘과 제 불안감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하고 싶다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볼까 해. 공대 학생들을 뽑는데 이건 인생의 기회야, 엄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딸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저는 알렉산드라가 폴란드 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좀 더 생각해보자, 알렉산드라.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알렉산드라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엄마. 새로운 것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고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세상은 변하고 있어. 첫 갈등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도시에 불어오는 이 변화의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제 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창밖에서는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한 크레인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인턴십 지원서를 냈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알렉산드라의 말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잖니.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엄마. 이건 내 미래에 관한 일이야. 알렉산드라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리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폴란드 기업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한국 회사지? 제 질문에 알렉산드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예요. 한국은 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배우고 싶다면 최고에게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딸의 논리적인 설명이 맞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난 네가 우리 문화와 전통을 잊을까봐 걱정돼. 엄마, 문화를 배우는 건 잊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폴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가 변하고 있었어요. 소련 시대부터 민주화 과정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난 내 나이에 소련의 통제 아래 살았단다. 우리는 폴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어. 알렉산드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리고 그 역사를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이제 달라졌어요. 국경을 넘어 함께 발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인턴 선발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알렉산드라는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고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결과 발표 날 알렉산드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나자 알렉산드라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합격했어요, 엄마. 인턴으로 뽑혔어요. 딸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니 제 걱정도 잠시 잊혔습니다. 축하해, 알렉산드라. 정말 자랑스럽구나. 딸을 꼭 안아주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로만 비엘스키가 주최하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는 한국 기업의 확장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현했어요. 이젠 우리 젊은이들까지 한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딸 알렉산드라도 그 회사 인턴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제 말에 로만 비엘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 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변했고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첫 출근 날, 저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긴장되니? 네, 조금요. 하지만 기대도 커요. 알렉산드라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걱정이 많았던 건 알지만 네가 자랑스럽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고마워요, 엄마. 알렉산드라가 출근한 후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는 얼마나 다른지요. 하지만 어쩌면 그 다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알렉산드라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동시에 직원들을 배려하는 문화도 있어요. 구내식당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한국 음식도 매일 나와요. 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발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도 있대요. 언젠가 지원해 볼 생각이에요. 그 말에 다시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세계를 경험하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브로츠와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 딸의 미래는 한국과 폴란드의 만남이 가져올 변화가 궁금해졌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7시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기대했던 뉴스 대신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폴란드에 부는 한류 열풍, 특별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K-팝 그룹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이어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방송되었어요. 이게 뭐지? 특히 놀랐던 건 한국 작가 한강에 관한 특집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폴란드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마그다였어요. 소피야, TV 보고 있어. 갑자기 뉴스가 한국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 나도 보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로만이 긴급 미팅을 소집했대. 오후 2시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자.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건 문화 침략입니다. 우리 뉴스 시간에 한국 프로그램을 방송하다니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이 로만 비엘스키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던 시간에 갑자기 한국 노래가 나오니 당황스러웠어요. 제 의견에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만 비엘스키가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이젠 뉴스마저 한국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해요. 방송국에 항해 서한을 보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너무 과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어요. 집에 돌아오니 알렉산드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특집 프로그램 봤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봤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더구나. 로만 비엘스키는 문화 침략이라고 말하더라. 알렉산드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화 침략이요?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방송국에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거라고 들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규 뉴스 시간에 갑자기 방송하는 건 좀 당황스러웠어. 알렉산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그래요. 사전 안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프로그램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한강 작가 특집이요. 대학에서 그분의 책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대요. 한강이 누구니?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한국의 유명 작가예요.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유명하죠. 알렉산드라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서는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후속 프로그램을 주말 특집으로 편성한다고 발표했어요.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시내 서점에 들렀어요. 한강이라는 작가의 책을 찾고 있습니다. 직원은 미소 지으며 책을 건넸습니다. 최근에 이 책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어제 방송 이후로요.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야기 전개에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학이 이렇게 깊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알렉산드라가 퇴근 후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뭐 읽고 계세요? 책을 보여주자 알렉산드라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엄마가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호기심이 생겨서 생각보다 흥미롭네. 알렉산드라는 기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멋진 문화가 많아요. 음식, 영화, 음악 모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도시 곳곳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몇 개 더 생겼고 서점에는 한국 문화 코너가 생겼어요. 심지어 K-팝 댄스 학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로만 비엘스키의 아들 토마스가 K-팝 팬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로만 비엘스키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집에서 한강의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문화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알렉산드에게 물었어요.
한국 회사에서 공장 견학 같은 프로그램이 있니?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 알렉산드라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다음 주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엄마도 참여할래요? 그래, 한번 가볼게.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일지도 모르겠네요. 공장 견학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 로만 비엘스키도 참석한대요. 알렉산드라의 말에 놀랐어요. 로만이? 그가 한국 기업의 가장 큰 반대자인데. 알렉산드라가 아버지를 설득했을 거예요. 토마스가 이제 케이팝에 빠졌으니 아버지도 마음이 열렸나 봐요.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 정말로 로만 비엘스키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어요. 소피아, 당신도 왔군요? 네,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어서요. 안전모와 조끼를 나눠받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 매니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 공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수연 매니저는 유창한 폴란드어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언어 실력에 놀랐어요.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큰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입니다. 연간 86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어요. 숫자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건가요? 약 100만 대의 전기차를 달릴 수 있는 양입니다. 아우디, BMW, 폭스바겐 같은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 규모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지나면서 첨단 자동화 설비를 보여주었어요. 로봇팔이 정확하게 배터리 셀을 옮기고 조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시설이겠네요. 처음으로 로만 비엘스키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하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매니저의 설명에 로만 비엘스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사용한 배터리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 오염이 걱정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2025년까지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에요.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추출해 다시 사용하는 폐쇄 루프 시스템이죠. 이수연 매니저의 전문적인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느껴졌어요. 로만 비엘스키도 무심코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돌아가는군요. 그의 말에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복지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구내식당, 편안한 휴게실, 심지어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까지 있었어요. 알렉산드라가 이런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니 안심이네요. 정말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을 위한 좋은 환경이었어요.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규모의 공장을 왜 하필 브로츠 와프에 세웠나요? 다른 도시도 많았을 텐데요. 로만 비엘스키의 질문에 이수연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브로츠와프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물류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곳 사람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근면함이었어요. 로만 비엘스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칭찬이 그를 기쁘게 한 것 같았어요. 공장을 나서면서 이수연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놀랍네요. 비결이 뭔가요? 이수연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열정과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아닐까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폴란드 사람들도 그런 정신이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잘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드라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상적이었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 같았어. 알렉산드라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놀라워.
하지만 직접 보니 많은 것이 달라 보이더라. 특히 환경에 대한 그들의 철학이 마음에 들었어.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한국 기업의 진출은 우리 도시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에라 지역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로만 비엘스키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한국 기업의 공장을 직접 보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왔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한국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이 도시도 성장할 수 있어요. 로만 비엘스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한 주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에 반대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로만 비엘스키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공장에서 본 것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환경에 대한 진지한 노력과 직원 복지에 관한 관심, 우리가 배울 점이 많더군요. 회의가 끝난 후 로만 비엘스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솔직히 말하면 토마스가 케이팝에 빠진 것도 영향이 컸어요.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깊이가 있더군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변하고 있네요, 로만. 다음 주에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함께 가보실래요? 로만 비엘스키의 제안에 놀랐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국 음식 축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알록달록한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진행자들이 다양한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이건 뭐죠? 빨간색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김치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에요. 이수연 매니저가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았어요. 맵고 시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매워요. 하지만 왠지 자꾸 먹게 되네요. 새콤달콤한 맛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지 않는데 김치는 계속 드시네요. 쑥스러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있어서 그래.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며. 로만 비엘스키도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이 비빔밥이라는 음식 정말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있네요. 맛도 좋고요. 한국 음식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시내에 K-뷰티 제품을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방문했어요. 이 스킨케어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판매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화장품 수출 3위 국가예요. 효과와 품질로 인정받고 있죠. 특히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제품 몇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용해보니 정말 좋았어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화사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거울을 보니 피부톤이 달라져 있었어요. 친구 마그다도 알아챘습니다. 소피아, 얼굴이 달라 보여. 뭐 했어?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어.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 마그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까지?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구나. 저녁에 알렉산드라가 DVD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같이 볼래요? 한국 드라마인데 정말 재밌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막 읽기가 불편했지만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배우들의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다음 편도 있니? 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엄마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전체 시리즈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 한 편씩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수연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아님, 마침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 요리 강좌를 열 예정인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강좌에서 만난 많은 이웃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만 비엘스키의 아내 안나도 참석해 있었어요. 소피아, 믿을 수 있겠어? 로만이 이제 한국 라면을 즐겨 먹어. 매운 음식을 싫어했는데 말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변화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오는 법이죠. 집에 돌아와 거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 DVD와 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 간판이 늘어나고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고 브로츠와프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저 역시 새로운 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소피아 코발스키로 말이죠. 자리아에서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알렉산드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대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말? 언제 결과가 나오니? 한 달 후에요. 경쟁이 치열해서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딸의 표정에서 기대와 열정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넌 분명 합격할 거야. 네 열정과 실력이면 충분해. 알렉산드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이렇게 지지해 주실 줄 몰랐어요. 나도 변하고 있나 봐. 한 달간의 기다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저도 함께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를 발음하는 연습을 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과 발표 당일 알렉산드라는 회사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엄마. 알렉산드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합격했어요.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축하해, 알렉산드라. 정말 대단하구나. 수십 대 1의 경쟁률이었대요. 믿기지 않아요. 알렉산드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포장해온 불고기와 김치찌개였어요. 엄마,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우리 딸의 큰 성공인걸. 축하해야지. 로만 비엘스키도 축하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알렉산드라의 합격 소식을 들었어. 축하한다. 로만 비엘스키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로만 아저씨. 폴란드와 한국의 가교가 되어 돌아오길 바란다. 그 말에 알렉산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럴게요. 우리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울게요. 한 달 후 알렉산드라의 한국 출국 날이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수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으로 딸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게 되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딸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츠와프 국제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로만 비엘스키와 이수연 매니저, 그리고 알렉산드라의 동료들까지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와 알렉산드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6개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알렉산드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공항을 나오는 길에 이수연 매니저가 제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예요. 고마워요. 알렉산드에게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 매일 알렉산드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서울의 숙소, 회사 본사까지. 엄마, 공항부터가 미래적이에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 효율적이에요. 알렉산드라의 눈은 신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해? 네, 정말 친절해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알면 더 신경 써주려고 하더라고요. 시차 때문에 대화 시간이 제한적이었지만 알렉산드라는 매일 사진을 보내왔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마천루와 전통 궁궐이 공존하는 모습, 한강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한국 음식들까지. 한 달이 지나자 알렉산드라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연구소에 배치됐어요. 전고체 배터리 연구팀에요. 그게 뭐니? 미래 배터리 기술이에요.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죠. 제가 대학에서 연구하던 분야와 비슷해요. 딸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녀가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알렉산드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제가 연구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전고체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정말 대단하구나. 연구소장님이 제 아이디어가 연구를 2개월은 앞당겼다고 하셨어요. 딸의 성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집에서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초적인 단어와 문장이었지만 알렉산드라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는 한국문화교류협회의 회장이 되었고 시내에는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었어요. 브로츠와프가 점점 작은 코리아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알렉산드라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딸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드라가 나타났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성숙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알렉산드라. 저도요, 엄마.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보여드릴 것도 많아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알렉산드라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부터 문화적 경험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성장시켰던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 넓어진 거예요. 엄마, 이제 세계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딸은 이제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었구나. 그리고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알렉산드라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저랑 시내 구경 좀 하실래요? 제가 없는 동안 도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알렉산드라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길, 우리는 새로 도입된 전기버스를 탔어요. 조용하게 달리는 버스는 이전의 시끄러운 디젤 버스와 달랐습니다. 이 버스에 우리 회사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알렉산드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를 바라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주요 거리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와, 내가 없는 사이에 도시가 많이 달라졌네. 그렇죠. 이제 브로츠와프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이 많이 적용되었대요. 시내 중심가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한국어 학원 광고판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나 보구나. 네, 특히 K-드라마와 K-팝이 인기예요. 토마스 오빠가 이제는 K-팝 동호회 회장이 됐대요. 로만 비엘스키의 아들이 그렇게 변했다니 세상 일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시청 광장에 도착했을 때 대형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브로츠와프 제1회 K-컬처 페스티벌. 이게 뭐니? 로만 아저씨가 조직한 축제예요. 이번 주말에 열려요. 한국 문화, 음식, 음악을 소개하는 행사죠. 로만 비엘스키가 이런 행사를 조직하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알렉산드라가 제안했어요. 엄마, 페스티벌에 김치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엄마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잖아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이웃들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치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 만들기는 제 특기가 되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폴란드 양배추로 만든 특별 김치를 선보이자. 주말 K컬처 페스티벌은 예상보다 훨씬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시청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K-팝 무대, 한국 음식 부스, 한국 전통 문화 체험장, 그리고 한국 기업의 첨단 기술 전시까지. 소피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만 비엘스키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멋진 행사네요, 로만. 당신이 이런 행사를 열 줄은 몰랐어요. 저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받아들여야 하더군요. 이제 작은 코리아라는 이름이 우리 도시의 자랑이 되었어요. 제 김치부스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폴란드 양배추의 아삭함과 한국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특별 레시피였어요. 소피아 씨의 김치가 진짜 한국 김치보다 맛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수연 매니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비법은 폴란드 양배추와 한국 고춧가루의 완벽한 조화예요.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페스티벌 중앙 무대에서 로만 비엘스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브로츠와프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문화가 만나 더 풍요로워진 우리 도시를 축하해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특별 손님으로 한국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부사장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브로츠와프의 연구개발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1,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놀라운 소식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라는 매우 기뻐 보였어요. 엄마, 제가 한국에서 제안한 연구 프로젝트가 여기서 계속될 거예요. 저도 연구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페스티벌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전기차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스마트 가로등이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밝아졌어요. 한국 간판과 폴란드 간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도시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알렉산드라가 물었습니다. 전혀. 처음에는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이 변화가 자랑스러워. 다음 날 아침, 로만 비엘스키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소피아, 우리 토마스가 한국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정말요? 축하해요, 로만.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제 폴란드가 더 발전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로만 비엘스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린 모두 변했네요, 로만. 그래요, 소피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삶이겠죠. 로만 비엘스키가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작은 코리아라 불리는 브로츠와프는 저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변화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 기공식 날이었습니다. 공장 앞 넓은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알렉산드라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와 다른 커뮤니티 대표들도 자리했어요. 여러분은 고객이 아닌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이수연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우리의 브로츠와프가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로만 비엘스키와 저는 잠시 공장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옛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 한국 기업이 들어오기 전엔 이 길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지. 로만 비엘스키에게 말했습니다. 낡은 공장과 버려진 창고들이 있었고 전기차 충전소 대신 주유소만 즐비했었잖아.
로만 비엘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 그땐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다 도시를 떠났지. 지금은 반대야.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어.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한국이 우리 도시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 로만 비엘스키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린 한국 덕에 다시 꿈을 꾸게 됐어.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4년 전 한국 기업이 처음 왔을 때의 불안과 거부감이 생각났어요. 그때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알렉산드라가 뛰어와 우리를 불렀습니다. 엄마, 로만 아저씨, 새 연구소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요. 보러 가요. 연구소 모형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지어질 예정이고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고 했어요. 우리 카타리나가 여기서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로만 비엘스키가 3살짜리 손녀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가능성이 크죠. 우리 손녀 카롤리나도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 손녀 카롤리나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어 수업이 가장 재미있다며 항상 신이 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지요. 이제 한국어는 영어만큼 중요한 언어가 됐어요. 로만 비엘스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공장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폴란드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비고스와 김치찌개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우리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연구소 완공되면 제가 팀장으로 일하게 될 거예요. 알렉산드라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알렉산드라.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여기서 적용하게 될 거예요. 폴란드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 시청 광장에서는 한폴 우정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폴란드 전통 음악과 케이팝이 번갈아 울려 퍼졌어요. 보세요. 어떻게 두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감탄했습니다. 문화는 경계를 넘어서는 법이죠. 이수연 매니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무대에서는 폴란드 청소년들이 케이팝 커버 댄스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 도시가 유럽 내 모범 사례가 되었대요. 다른 도시들이 브로츠와프 모델을 배우려고 방문하고 있어요. 로만 비엘스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알렉산드라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에 폴란드 한국 기술 포럼이 우리 도시에서 열려요.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가 그 포럼의 공동의장이 된다면서? 딸이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네, 제가 한국과 폴란드를 모두 경험해 봤으니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광장의 스마트 가로등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가로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했어요. 이젠 한국이 우리 도시의 미래를 함께 쓰고 있네요. 문득 제 인생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소련 시대의 억압, 민주화 과정의 혼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의 변화까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요. 처음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그 변화를 환영하고 심지어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가 도시 행사에서 인기 메뉴가 되고 손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페스티벌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기버스를 탔습니다. 조용히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알렉산드라가 물었어요. 엄마, 지금의 변화에 후회는 없으세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어. 오히려 감사해. 한국 덕분에 우리 도시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니까. 창밖으로 변화된 도시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된 간판들이 빛나고 전기차들이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세상은 변해도 우리를 비추는 별빛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과 끊임없이 변하는 것 사이의 균형, 그것이 삶의 아름다움인가 봐. 알렉산드라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찾는 과정이 우리의 여정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문화와 기술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로츠와프, 작은 코리아라 불리는 이 도시는 이제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 되었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집, 이것이 바로 함께 나아가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은 위기에 더 강하다. 2025년 초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강당에서 역사적인 강연이 열렸습니다. 평생 미국의 기술 우월성을 가르쳐온 에반 리처드슨 교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청중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의 제 가르침이 틀렸음을 인정하려 합니다. 한국이 없다면 세계의 기술은 멈춥니다. 30년간 미국 기술 우월주의를 가르쳐온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삼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촉각형 홀로그램,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상 기술이 미국 최고의 공학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밝히는 에반 리처드슨의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버드 국제경제연구소 강당. 어둑한 조명 아래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도 없는 나라잖아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끈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강당의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스크린에 강연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는 에반 리처드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부 교수이자 전 MIT 교수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30년간 그 신념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죠. 하지만 지난 봄 한국을 방문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존 밀러 교수도 앞줄에 앉아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제 동료 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그저 싸구려 물건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오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편견이었는지 고백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미국을 사랑하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지.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나라, 면적으로는 미국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직접 보기 전까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은 이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을 비판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강의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중들 중에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오직 사람뿐이에요. 당시에는 그저 겸손한 인사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 한국, 제가 만진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플렉시볼이라는 단어와 함께 공중에 떠 있는 입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삼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촉각형 3D 홀로그램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기술이 현실이 된 겁니다.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고 느낄 수 있는 영상 기술이죠. 저는 영상 속 연구원이 공중에 떠 있는 도형을 손으로 돌리고 확대하고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직접 체험했을 때 느꼈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눈앞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같은 입체감, 마치 마법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삼성의 홀로그램 기술은 MIT의 연구보다 최소 8년에서 10년 앞서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달성하지 못한 것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고백이자 인정입니다. 존 밀러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3년 전 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복제만 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10년간 비슷한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완성 단계였습니다. 슬라이드는 MIT, 나사 등에서 제가 가르쳤던 미국 기술의 절대 우위라는 주제의 과거 강의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혁신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국의 연구소에서 본 광경은 제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청중 중에는 놀란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공학 교수가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홀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진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연구원이 홀로그램 속 작은 공을 집어 옮기는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경이로운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혁신이 일어난 곳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걸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앞서 나가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깔끔한 연구소 내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기술 그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나타난 연구소 내부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 피곤한 얼굴로도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들, 칠판 가득 적힌 복잡한 수식들. 바로 한유진 박사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얼굴이었습니다. 한 박사는 이 촉각형 홀로그램 개발팀의 핵심 멤버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청중들은 숨죽이며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한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 잠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를 돌아보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연구실 한편에 있는 작은 병원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건 연구소 내에 설치된 모의 병실입니다. 의사들이 홀로그램으로 환자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공간이죠. 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실제 병원 환경을 여기에 재현했나요? 한 박사의 대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연구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해야 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게 아주 큰 영향을 준 편지였습니다. 스크린에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는 기술로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은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머물며
연구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장비가 계속 고장났지만 연구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피곤한 얼굴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죠. 존 밀러 교수가 자리에서 약간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박철순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첫 세대 연구원이었죠. 은퇴했음에도 매일 연구소에 나와 젊은 연구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일하는 노인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굵은 손마디와 깊게 팬 주름이 수십 년간의 연구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분 덕분입니다. 저희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박 선생님은 항상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연구소 한켠에는 잊지 말자 1세대의 희생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무명의 연구자들이 외국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를 계속했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부산에 갔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위에서 내려다본 거대한 항만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작은 선박들, 자동화된 크레인들, 끝없이 늘어선 컨테이너들. 이곳은 부산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항이죠. 청중들 중 일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부산은 생소한 이름이었을 테니까요. 처음에 저는 단순히 항만 시설을 구경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항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무인 운송 차량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물류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죠. 항만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들과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수출 강국이 된 이유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라는 천연 자원을 시스템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 몽골이나 에티오피아처럼 바다가 없는 내륙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출하는데 큰 제약이 있습니다. 몽골과 에티오피아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몽골은 엄청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원을 수출하려면 두 나라의 허락이 필요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인접국 지부티의 항구 사용료로 매년 약 3조 7천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부티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죠. 존 밀러 교수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통해 세계 어디로든 나갈 수 있죠. 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조선, 철강, 해운업의 삼각축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된 철강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소에서 배가 됩니다. 그 배는 다시 한진해운과 같은 해운사를 통해 전 세계로 물건을 나릅니다. 이 완벽한 삼각형이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부산항의 밤 풍경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불빛으로 빛나는 항만과 그 위로 떠있는 달.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수출 물동량 중 99.6%가 이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는 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한국에 항구가 없었다면 에티오피아처럼 수십 배의 비용을 치르며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겁니다. 기적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겠죠. 저는 부산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부산항은 1876년 개항한 한국 최초의 근대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의 첨단 시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국제정기선은
무려 287개입니다. 이는 동부가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세계 지도에 한국의 위치를 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미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루트의 교차점에 자리한 셈이죠. 컨테이너선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최단 거리로 세계 시장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은 한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됐죠. 이제 스크린에는 요르단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동의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청중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르단은 1965년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10배 크기인 7,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겨주고 대신 19km의 해안선을 받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요르단의 해안 도시 아카바가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르단이 사우디에 넘겨준 땅에서 이후 석유가 펑펑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손해처럼 보이지만 요르단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다입니다. 내륙국이 되는 대신 홍해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한 것이죠. 요르단은 석유보다 바다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다가 갖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한국은 이런 바다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그 축복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요 산업 구조도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철강 산업을 생각해보세요.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제철소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양의 철광석과 석탄을 배로 실어와야 하고 완제품도 배로 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조선소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산업이니까요. 내륙국은 이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죠. 저는 드론으로 촬영한 한국의 해안선 영상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바다의 축복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죠. 2011년에는 연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서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발전의 배경에는 전국에 구축된 항만 인프라와 글로벌 해운망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바다를 통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 12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부산항의 야경을 보여주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무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삼면이 바다인 것은 한국에게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석유는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히 마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한국의 인프라나 기술만이 아닙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나사, 구글, 테슬라, 스페이스X 같은 세계적 기업과 기관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옆에는 한국인 연구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과 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명단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사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는 김태영 박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개발팀에는 이지원 연구원이 있죠.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혁신은 박상현 박사의 연구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삼성 얘기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세계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인재 유출이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의 숨은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유진 박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한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말이 담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대학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젊은 연구원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키워내지만 많은 인재들이 더 넓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인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한국계 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한국 인재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에는 이제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의 로고가 하나씩 어두워지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많은 세계적 기업들의 핵심 기술 개발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발전이 지연되고 구글의 AI 개발 속도가 느려지며 나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잠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이 문장이 스크린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국인 인재들의 뛰어난 역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화성 탐사 로버 프로젝트 팀을 만났는데 핵심 연구원 중 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의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태영 박사는 로버의 지형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한 주역입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화성 탐사는 훨씬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구글의 본사가 보였습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개선팀에서 일하는 이지원 연구원은 검색 정확도를 15%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구글 검색의 품질은 상당 부분 이 연구원의 공헌 덕분입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배터리 연구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박상현 박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과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가 30% 증가했죠. 청중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기술에도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해결한 최첨단 소재는 한국인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미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AI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 약 15%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중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핵심 기술자들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으로 퍼져나가 혁신을 이끌고 있죠. 저는 현재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은 왜 자국에 머물지 않을까요?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연구 환경과 해외의 연구 환경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연구 지원금, 근무 환경, 기회의 다양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한유진 박사와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하지만 실패 없이는 혁신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실패를 용납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깊은 생각에 빠진 존 밀러 교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의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서울의 첨단 연구단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상당 부분이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는 제 결론의 근거입니다. 저는 무대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크 없이 직접 청중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기술을 경쟁력으로 봅니다.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의 모토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미래를 향한 혁신. 한국은 기술을 상품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팔짱을 풀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던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부산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는 연구원들, 병원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해 수술 계획을 세우는 의사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그 나라가 정치인이 아니라 문화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이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저는 연단으로 돌아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0년간 가르쳤던 것은 기술의 원리였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을 왜 만드는지,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이제 청중들의 얼굴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 접근이야말로 그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플렉시볼 홀로그램 기술 시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화려하거나 신기해서 개발된 게 아닙니다. 의료, 교육, 안전 등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유진 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연구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실험, 고장난 장비 앞에서 고민하는 연구원들, 다시 도전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연구원들이 새로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테스트하는 장면이죠. 영상 속에서 장비가 고장나자 연구원들이 서로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뭔가를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국계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기억하죠. 하지만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실패가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영상은 이제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 피곤한 얼굴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연구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다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다시죠. 이 단순한 단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 다시라는 한글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박철순 선생님, 그 60대 후반의 연구원은 30년 전 한국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를 외쳤다고 합니다. 청중 중 일부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술 개발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것을요. 이제 스크린에는 슬로건이 떠올랐습니다. 혁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문화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30년간 가르쳤던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실패에서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3번째 실패, 10번째 실패, 100번째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청중 중에는 이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학생들의 감정이 더욱 북받쳐 오른 듯 했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겁니다. 강연의 마지막 순간, 저는 청중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존 밀러 교수부터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까지 모든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죠?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질문했던 학생이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정식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대통령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전체의 철학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 부산항의 불빛,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항구의 크레인은 쉬지 않으며 공장의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로 오늘을 만들었고 기술로 내일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청중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리더보다 강한 국민 전체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대 위 조명이 약해지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배경에는 한국 국기와 함께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형 선박, 그리고 공중에서 떠오르는 홀로그램이 교차되며 나타났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앞줄에서 일어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박수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 기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가능성을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멈추지 않는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